밤 11시 47분. 그 시간에만 나타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단 한 번만. 78년을 살아온 최규만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파킨슨병 초기라던 의사의 진단이 무색하게 오늘만큼은 손이 고요했다. 어쩌면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거리감으로 가득했다. 10년 전 아들이 죽고 난 뒤부터 이 집은 규만에게 감옥이 되었다. 며느리는 의무감으로 그를 모셨고 손주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괜찮아. 입맛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건강을 챙겨서 뭐하나. 규만은 속으로 비웃었다. 더 오래 살아서 이들에게 짐이 되라고.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병원비로 다 쓰라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던 날 규만의 인생도 함께 끝났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규만은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건데. 내가. 하지만 세상은 그의 슬픔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며느리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 눈빛 속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왜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죽어야 했을까라는 무언의 질문이. 손주들은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멀어졌다. 15살 손자 민준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을 했다. 12살 손녀 서연이는 할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며 전화 통화를 했다. 응.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이제 혼자 두기에. 응. 다음 주에 상담 가보려고. 비용이 좀 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규만은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자신은 이제 걸림돌일 뿐이었다. 아들의 생명보험금도 다 써버렸고 집 한 칸 차지하며 며느리의 인생을 잠식하는 늙은이. 밤 9시 규만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펼쳐보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돌잔치 사진. 아들이 떡을 움켜쥐고 웃고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빳빳한 교복을 입은 아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대학 졸업식 사진. 규만과 아내, 그리고 아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는 그로부터 2년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가야 했는데. 규만은 사진첩을 덮고 낡은 코트를 걸쳤다. 주머니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만 넣었다. 밤 10시.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규만이 현관을 나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그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으니까.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규만은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한강 다리. 규만이 젊었을 때부터 알던 그곳.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도 그는 이 다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없어서 돌아섰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아내를 돌봐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고, 손주들을 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중간에 젊은 여자가 노약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규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규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곧 끝날 일이니까. 밤 11시 30분. 다리에 도착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규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난간 앞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검은 강물이 굽이치고 있었다.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난다.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 며느리도 편해질 것이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규만은 난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손님, 택시 부르셨습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규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대의 검은색 택시가 서 있었다. 언제 온 건지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택시는 낡았지만 묘하게 깨끗했다. 1990년대 모델 같았다. 운전기사는 60대 후반으로 보인 남자였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전 택시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러십니까? 기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손님께서 여기 서 계시지 않습니까? 밤 11시 47분에 규만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봤다. 정확히 11시 47분이었다. 제 택시는 특별합니다. 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었다. 손님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어디든요.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단 한 번만요. 무슨, 말도 안 된다고요. 기사는 규만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모든 걸 꿰뚫는 것 같았다. 지금 손님께서 하려던 일이 더 말이 됩니까? 규만은 할 말을 잃었다. 죽고 싶으신 겁니까? 기사의 물음에 규만은 움찔했다. 그렇다면 제 택시를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뛰어내리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기사는 뒷좌석을 가리켰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으로 규만은 강물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택시를 봤다. 이건 환각인가? 죽기 직전에 보는 환상인가? 하지만 택시는 너무나 선명했다. 기사의 목소리도 또렷했다. 저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다면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규만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게 언제였지? 뭔가에 홀린 듯 그는 택시에 올라탔다. 차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다. 세차 냄새도 방향제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냥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기사는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규만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지? 돈을 많이 벌던 시절? 아니다. 그때는 스트레스와 욕심에 찌들어 있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 아니다. 그땐 너무 어리고 미숙했다.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1987년 5월 17일로 가고 싶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규만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날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제 택시를 타신 순간부터 손님은 이미 가고 계십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었다. 택시는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주변 풍경이 흐릿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빌딩들이 낮아지고 네온 사인들이 변하고 거리를 달리는 차들의 모양이 달라졌다. 현대 자동차들이 사라지고 80년대식 자동차들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손님께서 원하신 곳입니다. 택시가 멈췄다. 규만은 창밖을 봤다. 그곳은 37년 전 자신이 살던 동네였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골목길의 가로등은 기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구멍가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리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 15분입니다. 15분 뿐입니까? 과거는 관찰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15분 뒤면 손님은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규만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골목길이 펼쳐졌다.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다. 담벼락의 금 간 부분까지, 골목 입구의 구멍가게 간판까지,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2층 작은 집. 그곳은 규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족들과 살던 집이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에는 젊은 자신이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의 최규만. 머리는 아직 검었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옆에는 아직 건강하던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내의 옆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렇게 예뻤었나. 거실 바닥에는 10살배기 아들이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 규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목소리인가. 어디 보자. 아, 이건 말이야. 젊은 규만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아빠 최고.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당신, 커피 드릴까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고마워. 오늘 계약 잘 됐어. 다음 달부터는 수입이 늘어날 거야. 정말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이렇게 셋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규만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큰 사업을 벌이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아내와 다투기 시작하면서, 아들과 멀어지면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서로를 사랑했던 시절, 가족이 전부였던 시절. 시간입니다. 등 뒤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닥불 사연. 마지막 택시. 제2막 시간의 틈새. 벌써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규만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손님은 현재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차라리 여기 남고 싶습니다. 기사는 규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손님은 이미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의 유리창 너머 풍경과 같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기사가 문 쪽을 가리켰다. 규만이 다시 문틈을 들여다봤을 때 장면이 변하고 있었다. 젊은 자신이 아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젊은 규만이 말을 시작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 하지만 지방으로 발령을 가야 할 수도 있대.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지방이요? 얼마나 오래요? 한 2년 정도. 하지만 급여가 지금보다 50% 이상 오를 거야. 그러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당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 작은 집에서 셋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돈보다. 젊은 규만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거절할게. 정말요? 당신 말이 맞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아내가 남편을 껴안았다. 문 앞에 늙은 규만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주 뒤 규만은 결국 그 프로젝트를 받아들였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위해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게 시작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규만은 일에만 몰두했다. 승진했고 돈을 벌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아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들었다. 가시죠. 기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규만은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젊은 자신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행복했던 그 시간.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기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택시를 가리켰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규만은 천천히 택시로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니 집의 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기다려. 조금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골목길도, 구멍가게도, 연립주택도. 택시 문을 닫는 순간 완전한 어둠이 차를 감쌌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규만이 물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마치 빨리 감기를 하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손님의 인생입니다. 기사가 말했다. 지난 3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규만은 창밖을 봤다. 보였다.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지방 발령을 받고 떠나는 젊은 자신. 주말에만 집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는데
자신은 회사 일 때문에 가지 못한 날, 아내가 혼자 운동회에 가서 다른 가족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 안 봐도 됩니다. 제발 보셔야 합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손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보셔야 합니다. 장면은 계속 이어졌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다. 규만은 서울로 복귀했지만 이미 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져 있었다. 아빠, 오늘 축구 경기 보러 갈래? 미안. 아빠 오늘 회의가 있어. 알았어. 아들의 실망한 뒷모습.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아예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방에만 틀어박혀 공부를 했다. 우리 아들 공부는 잘하네. 규만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당신은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지. 부부싸움. 그날 이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규만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만, 제발 그만 보여주세요. 하지만 장면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 명문대였다. 규만은 자랑스러웠다. 역시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아내가 쏘아 붙였다. 누가 밤새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우유 데워줬는데요. 누가 스트레스 받는 아이 챙겼는데요. 규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면이 또 바뀌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다. 3기입니다.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규만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괜찮을 거야. 내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이제 와서. 아내는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외로울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여보, 전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착한 남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아내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내는 2년 뒤 제 발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순간에도 아내는 규만의 손을 잡지 않았다. 아들의 손만 잡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 사랑해. 엄마, 가지마. 아들은 통곡했다. 하지만 규만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장면은 계속 흘러갔다. 아들이 결혼했다. 규만은 주례를 서고 싶었지만 아들은 거절했다. 아빠, 친구 교수님께 부탁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빠는 손님으로만 와주세요. 그날 결혼식에서 규만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차가웠다. 아들에게서 듣은 이야기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손주들이 태어났다. 민준이와 서연이. 규만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싫어요. 아이는 엄마 뒤로 숨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던 날. 규만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다시 봐야 했다. 병원, 응급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에 규만은
주저앉았다. 장례식장. 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던 자식.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들의 눈물. 아빠. 아빠. 서연이가 관을 두드리며 울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10년. 규만은 며느리의 집에 얹혀 살았다.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손주들은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멀리했다. 할아버지 냄새나. 할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요양원 상담을 알아보는 전화 통화. 그리고 오늘 밤 한강 다리 위에 선 자신.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자신. 멈춰. 규만이 소리쳤다.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차가 멈췄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규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나는 뭘 위해 산 거죠? 돈을 벌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게 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규만을 바라봤다. 손님에게는 아직 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날 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기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곳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셔야 합니다.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풍경이 흐려지지 않았다. 대신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익숙한 동네였다. 며느리의 집이 있는 곳. 택시는 집 앞에 멈췄다. 저기를 보십시오. 기사가 창문을 가리켰다. 규만은 창밖을 봤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의 방이었다. 그리고 들렸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몰라. 아까 나가시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려나? 전화해봐야겠다. 며느리가 전화를 꺼는 수. 전화를 안 받으시네. 엄마, 나 할아버지 찾으러 가고 싶어. 이 밤에 어딜? 그냥 걱정돼. 할아버지가 요즘 너무 슬퍼 보였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군 것 같아. 맨날 피하고 귀찮아하고. 민준아, 할아버지도 외로우실 텐데. 나 진짜 나쁜 손주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규만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저 아이가 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손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외롭습니다. 손님의 며느리도 손주들도 서로 다가가지 못할 뿐입니다. 창문에서 서연이도 나타났다. 오빠, 나도 걱정돼. 할아버지한테 오늘 짜증냈는데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규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들이 날 싫어하는 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기사가 말했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규만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손님의 가족들은 손님을 필요로 합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기사는 시계를 봤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한강 다리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기사는 집을 가리켰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규만은 창밖을 봤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며느리도 나왔다. 애들아, 위험해. 엄마가 찾을게. 싫어요. 할아버지 찾아야 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규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3개월이 흘렀다. 최규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7시, 규만은 스스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예전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민준이 학교 가는 거 배웅하려고. 정말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과연 민준이는 교복을 입고 나오더니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자 학교 가는데 당연하지. 현관 앞까지 함께 걸어 나갔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인데 떨려요. 괜찮아. 너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그리고 말이다. 규만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자랑스럽단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다녀와라. 손자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규만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런 작은 순간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 머리 묶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 이리 와봐라. 규만은 서툰 손놀림으로 손녀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웃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좀 삐뚤어졌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서툴러서. 아니에요. 서연이가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묶어주신 게 제일 예뻐요. 그래, 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묶어주셨다고. 규만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서연이를 배웅하고 나서 며느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아버님,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규만은 잠시 망설였다. 그 택시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그냥 정신을 차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아버니,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규만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민호가 죽고 나서 나는 내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 너도 남편을 잃었는데 너의 슬픔은 생각하지 않았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아버니. 저도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서로 너무 멀리 있었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제는 가까워졌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진짜로. 그날 오후 규만은 동네 경로당에 갔다. 예전에는 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게 쉬웠다. 모두가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들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최 선생. 오늘도 왔네. 김 노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럼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바둑 한 판 두세. 좋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최 선생.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요? 뭔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귀신같이 어두웠는데. 규만은 웃었다.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바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규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그날 밤 기사에게서 받은 시계. 똑딱똑.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규만은 생각했다. 1년, 10년, 아니면 한 달.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였으니까. 할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학교 끝났니? 네. 할아버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는데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그래. 서연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웃고 있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제 그림을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규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 오늘 저랑 민준이 오빠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사줄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향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규만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규만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시간이었다. 수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랑 잘 놀다 왔어요? 즐거웠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예전에는 침묵뿐이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아, 오늘 시험 어땠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규만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사진첩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규만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민호야, 아빠가 이제 잘하고 있어. 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단다.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아내의 사진에 입을 맞췄다. 문이 노크되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민준이와 서연이었다. 그럼 들어와라. 두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너희 아빠 사진이란다. 우와, 아빠다. 엄청 어려 보여요. 그럼 이때 10살이었으니까. 규만은 아이들에게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빠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우리 아빠,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희는 그런 아빠를 닮아가고 있단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연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규만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똑딱똑.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때 창밖으로 검은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규만은 창가로 다가갔다. 택시는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고개를 돌려 규만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규만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다. 다른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거겠지. 규만은 생각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눈을 감으며 규만은 기도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손주들이 크는 걸 보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여름으로 바뀌었다. 규만의 건강은 예전보다 나빠졌다.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었다. 손떨림이 심해졌고 걷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규만은 불평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들였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 물 드릴게요. 서연이가 컵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서연이 참 착하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할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괜찮아. 규만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단다. 하지만 수진아. 규만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난 9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할아버지 필요해요. 나도 너희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지만. 규만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똑딱똑.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았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행복해. 그날 밤 규만은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다. 최근 시작한 습관이었다. 손주들이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민준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서연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를 잘했다. 수진이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검은 택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아직은 아니구나. 규만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3개월이 더 흘렀다. 가을이 왔다. 규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휠체어를 타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손주들을 배웅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느 가을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규만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똑딱, 똑딱.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규만은 알았다. 창밖을 보니 검은 택시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규만을 바라봤다. 규만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로 걸어갔다. 오랜만입니다. 기사가 말했다. 당신이 또 올 줄 알았습니다. 제 택시는 같은 손님을 2번 태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작별 인사는 해야죠. 작별 인사. 규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시계를 보십시오. 규만은 시계를 봤다. 초침이 거의 멈춰 있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규만은 집을 돌아봤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며느리와 화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날 밤 당신이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길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규만은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잠든 가족들의 방이 보였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규만은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장에 무언가를 적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이 글을 쓸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민준아, 서연아, 너희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너희의 웃음소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밝혀주었단다. 수진아, 고맙다. 나를 용서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는 것이다. 함께한 순간순간이 영원히 된단다.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덮고 규만은 그것을 현관 앞에 살짝 놓았다.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기사가 물었다. 규만은 잠시 생각했다. 아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규만은 택시에 올라탔다.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택시가 출발했다. 이번에는 풍경이 변하지 않았다. 그저 밤거리를 달릴 뿐이었다. 하지만 점점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빛. 그리고 저 멀리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아내와 아들이었다. 여보, 민호야. 택시가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규만은 차에서 내렸다. 아내와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규만은 기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십시오. 기사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규만은 아내와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더 이상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뒤에서 택시 소리가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다. 바닥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엄마.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일기장을 펼쳤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울었다.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손에는 회중 시계를 쥐고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경로당 친구들, 동네 이웃들. 최 선생은 마지막 1년이 정말 행복하셨을 겁니다.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셨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후회돼요. 하지만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어.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저기 저 별 봐요. 제일 밝게 빛나는 별. 그래, 예쁘다. 저게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저렇게 밝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수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럴 거야. 할아버지는 지금 할머니, 그리고 내 아빠와 함께 계실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함께 읽었다.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 손주들과의 순간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경로당 친구들과의 바둑.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셨나 봐.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도 행복했어. 할아버지 덕분에. 창밖으로 검은 택시 한 대가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택시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다.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밤 11시 47분을 기다리며 길 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어딘가에서 검은 택시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오늘 밤도 누군가를 기다리며.